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증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 시험이 대구에서만 쳤던 코로나 때문에 1회 때 대구 시험 못 쳤거든요. 그까지 합쳐서 지금 한 7차례 정도 시험을 쳤는데 올해 시험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2024년 시험은 10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네, 이제 시험에 대한 공고는 시험 시행일 이전 한 60일 그 정도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사장이라든지 시험 어떤 경향에 대해서는 그때 발표가 돼요. 이때까지는 생산성 본부라는 기관에서 이제 시험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1회 시험부터.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상공회의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경향이 달라질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때까지 국가자격 시험을 쳐왔던 그 경향을 토대로 이제 24년도 공부를 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재에 24년도 국가자격 시험 대비 시험 전날 보는 요점 노트. 왜 시험 전날 본다? 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시험은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요령. 그거는 암기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지만 시험장에 가서의 요령. 그리고 시험장에 가기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요령. 이거는 요점을 가지고 요점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요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맞춤형 화장품 교재관리사 시험은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교수학습 가이드 있죠? 식약처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를 참고하라라고 나온 이 가이드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화장품은 화장품법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신 부록에서 보신 그런 고시 규정에서도 상당량이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과학이라든지 이런 범위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범위가 있어요. 자, 우선 맞춤형 화장품 학습 가이드에 보면 이때까지 시험을 치면서 있었던 4개의 과목이 나옵니다. 자,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 1, 2, 3, 4가 있죠. 자, 1은 화장품법의 이해라고 해서 화장품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추가해 놨어요.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제관리사가 고객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그 고객에게 맞는 화장품을 그 자리에서 직접 조제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돼요. 조제관리사라는 이런 업무는.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엄격히 중요시하는 부분을 조제관리사는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숙지를 하고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1과목의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사실 그 고객의 피부 상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라면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고객의 신체 특성, 피부 를 어떤 트러블 있는 고객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조제관리사는. 왜냐하면 맞는 처방을 해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상담 일지를 남겨야 되니까 조제관리사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있다. 화장품법의 이해에서 다루는 화장품법은 시험 문제는 20문제밖에 안 됐지만 이때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과락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통 화장품학과 학생분들이거나 아니면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시험을 치기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학에 대한 그런 실무 내용은 많이 알고 있어도 법규는 사실 평소에 숙지를 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연구원들도 이 화장품법의 이해 과목에서 과락을 많이 맞습니다. 자, 이 100문제 중에서 4개의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문제가 적은 1번 과목에서 40점이 안 나오면 다른 2번, 3번, 4번 과목이 100점을 맞았어도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화장품법은
1과목은 문제는 적으나 공부를 따로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과목으로 해서 화장품 원료 나오고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그리고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그리고 화장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시장 출하돼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위해 사례, 판단, 그리고 보고하는 거 어떻게 돼 있다. 그렇게 2번 과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과목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과목으로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모두 CGMP에 대한 규정이에요. CGMP는 Good Cosmetic CGM, Manufacturing CGMP, Practice 해서 Good Cosmetic Manufacturing Practice에서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소 지정 인증이 되어 있는 아주 위생적인 시설에서 위생적인 어떤 시스템, 프로세서로 만들어내는 CGMP 공장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매뉴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챕터예요. 우리나라에 그 수천 개 이상의 제조업소가 있지만 CGMP를 획득해서 CGMP 마크를 달고 있는 공장은 한 200여 개소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이런 데죠. 식품으로 치면 햇섭공장. 거기서 다뤄야 되는 작업장의 위생관리, 그리고 작업자의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관리, 내용물 원료관리, 포장재 관리 이런 것들을 3번 과목에서 다루고 있고, 이 3번 과목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CGMP에 대한 민원인 해설서를 또 봐야 돼요. 민원인 해설서도 식약처에서 저희처럼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들, 그러니까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그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서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그거를 이 3번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재질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작업자는 작업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장품 공장 안에 다루는 설비와 기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고, 자, 3번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투명 화장품 판매장은 제조 공장인 CGMP 공장의 축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물이 노출됐어요. 공기 중에,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 노출이 되는 곳이에요. 노출이 되는 작업인 거죠. 공장에서 만들면 제조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만들면 조제지만 뭔가 내용물을 노출시켜서 손으로 만드는 건 같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일을 하시는 조제관리사는 이 CGMP 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 챕터 3 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챕터 4과목은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해서, 자, 맞춤형 화장품 개요, 맞춤형 화장품 왜 필요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의 니즈의 그 개인적인 니즈, 공장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드는 화장품 내가 쓰기 싫어. 나는 내가 쓰고 싶은 화장품 내가 의뢰해서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맞춤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제도화되었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 3번 관능 평가 방법과 절차. 맞춤 화장품은 조제관리사가 직접 관능 평가를 실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자, 이 어떤 용기의 이물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그 어떤 색의 변화, 향의 변화, 제형이 깨지는지 이런 거를 다 눈으로 보고 이제 관능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요. 물론 그 어떤 고객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원료, 내용물, 그리고 어떤 그 포장재 같은 것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제관리사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품 상담, 제품 안내. 자, 제품을 상담이 원칙이고 조제관리사는 상담 없이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화장품은 그거는 조제관리사가 만들고 싶은 화장품이지 고객이 원하는 화장품은 아니잖아, 그죠?
맞춤형 화장품은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바로 앞에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그 맞춤형 화장품의 본질이에요. 자, 제품 상담. 그러면서 고객의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내용물이 어떤 원료가 들어갔으며 이 내용물과 원료는 어떤 품질 검사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 내용물과 원료가 섞인 이 화장품은 사용 시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알러지가 있으세요? 식약처에서 25가지 알러지 물질을 고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반응이 있으시다면 그 알러지 원료를 안 쓰겠습니다. 등등등 상담을 하고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제품 상담과 제품 안내 조제관리사의 어떤 역할, 주 포인트가 이건 거죠. 제품 상담과 제품 안내. 그다음 혼합 및 소분, 충진 및 포장 어떻게 하라, 그리고 재고 관리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자, 혼합 소분, 충진 포장,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챕터 3 GMP 규정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편의점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주로 한 800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 파일은 수업 중에 잠깐 참고를 할 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자, 정의 파트 모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1번 화장품이란 정의에서 첫 번째, 인체를 청결미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체이기 때문에 일단 동물은 아니다. 동물은 동물의학 외품으로 다루어서 제조하는 라인도 화장품과 별개예요. 그래, 화장품 제조업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동물의학 외품, 동물에 쓰는 건. 화장품은 인체에 적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인체, 그러니까 동물도 아니고 사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청결을 미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리고 매력을 더하고 색조 화장이 있으니까 색조 쪽은 매력을 더하는 쪽에 속하죠. 그리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한다 했어요. 자, 피부와 모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야 되는 것은 피부와 모발에 적용하는 게 화장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하는 건 화장품이 아니다. 구강 있죠, 구강. 우리가 보통 쓰는 치약 이런 것들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의 정의가 피부와 모발에 해당이 된대요. 피부와 모발에 국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그리고 어떤 점막, 그렇죠? 입 안에도 점막, 그리고 우리 여성 생식기 쪽도 점막이죠. 그래서 여성 청결제 이런 것들도 질환에 집어넣는 어떤 알약 이런 것들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의료계 쪽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전에 있었던 질정 그런 것들을 지금 화장품법에서는 질내에 삽입하지 말아라는 주의사항이 작년에 생겼어요. 자, 피부와 모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아니고 점막 이런 것도 아니다. 내부 점막염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로에서 있는 내용 있죠. 치유와 치료가 아니다. 화장품은. 그저 기능성이라 할지라도 도움만 줘야 된다. 자, 이거 어느 제품하고 비교를 한 내용일까요? 의약품하고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자, 화장품은 건강한 성인이 매일매일 평생을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라야 돼요. 자, 치유나 치료는 환부에 적용하는 거예요. 환부. 자,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거. 어떤 특정 부위,
그러니까 모든 부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부에 적용을 해서 그 환부가 낫는 기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적용하는 거는 의약품이지 화장품이 아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치유나 치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화장품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화장품이라는 정의에 맞게 올바르게 서술되지 않는 것은 해서 밑에 의약품으로 유추하게 만드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 의약품 같은 거. 자, 의약품은 자, 하이드로퀴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원료명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원료는 미백에 굉장히 효과적인 원료예요. 근데 이게 화장품 원료는 아니고 의약품 원료예요. 왜냐?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게 굉장히 미백 효과를 내지만 치유나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탁월한 효과와는 뭐가 같이 따라다닌다? 부작용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굉장한 미백 효과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 하면 백반 현상 같은 거,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 백반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건강한 사람이 매일 평생을 써도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 평범한 제품이어야 돼요. 반면에 의약품은 일정 기간 동안 환부에 적용하는 치료를 위해서 환부에 적용을 하는데 그만큼 치료를 하기 위한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따르는 제품이다. 그게 의약품인 거죠. 그래서 화장품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 의약품은 치료나 치유의 역할, 그렇게 분리가 돼줘야 되는 거죠. 여기 단서조항 다만에서도 있죠. 약사법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제외다. 화장품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 원래 어디에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화장품법이 탄생한 건 99년이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됐죠. 근데 그전에는 그럼 화장품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약사법 안에 일부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약사법 안에 일부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약사법 안에 있을 때는 의약품하고 동등한 지위로 화장품이 개발되고 막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도 정해져 있고 뭐 승인이라든지 심사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만 많이 만들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화장품을 독립시켜주고 규제를 좀 완화해주세요. 우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화장품법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과 화장품은 그때부터 첨예하게 서로 상생관계에 있지만, 코스메티컬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애매모호한,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구분은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효에 가까운 화장품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코스메틱 화장품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약사계에서는 화장품이 그런 단어를 아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국회에 입법이 되거나 개정이 될 때 화장품은 왠지 이 의약 외품에서 다루는 그런 제품들과 같이 성장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대관계에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내가 만든 화장품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그거를 의약품처럼 광고를 하게 되면 과대 광고로 이제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건 그저 도움만 주는 평범한 물품이어야 된다. 그런데 화장품에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피부 장벽 강화죠. 사실 이 피부에서 수분이 굉장히 잘 보충이 되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충이 돼요? 땀 샘에서 분비가 되는 거지. 그리고 피지선에서 어떤 그런 피지선 같은 게 분비가 돼서 내 피부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유수분 밸런싱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 하면 사실 화장품을 안 발라도 되죠. 그런 복받은 피부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그런 자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 화장품이라는 걸 발라서 우리 피부에 유수분 밸런싱을 해주는 유지해주는 피부 장벽 강화 역할을 하는 게 화장품인 거죠. 그렇게 평범하게만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고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게 화장품법의 정의에 있는 화장품이란 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피부에 적용하느냐를 보시면 밑에 있죠.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바른다, 문지르거나 같은 말이죠. 뿌린다까지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효과가 있으면 안 된다 했죠. 경미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미. 만약에 화장품법에 대한 정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르시오라고 했을 때 인체에 대한 작용이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냥 경미해야 된다. 약사법의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한 그런 우리 머릿속의 기준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화장품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일단 법에서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과 완전 대립해서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정의에서. 화장품법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답 형태로 나오는 건 적용하는 게 구강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건 오답. 그리고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으로 돼 있는데 요즘 왜 주사 바늘 같은 거라든지 찌르는 거 그리고 조사, 광선을 쬐이는 거 피부 재생, 광선 이런 것들 우리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데 쓰잖아요. 그런 기구들 찌르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화장품 적용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틀린 거니까 그런 것도 잘못 표현한 답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우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의 답으로 적용이 됩니다. 넘어가서 그럼 이제 화장품 중에서 자 기능성 화장품 애매하죠. 사실 약사법에 있는 의약품 그래서 효능이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어야 되는데 화장품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이지만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건 자 미백에 도움을 줘 미백 그죠?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미백을 근데 도움을 줘야 돼. 도움만 줘야 돼.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인데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 안 돼 있죠. 그냥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리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 그리고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영양 공급 등의 도움이래요. 다 도움이죠. 자,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자,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표현할 때 다 도움이에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제관리사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 나올 수 있어요. 기능성 화장품. 보통 옛날에 화장품을 공부하셨거나 옛날에 화장품업을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은 세 종류로 알고 계세요. 세 종류. 자, 첫 번째 미백, 두 번째 주름 개선, 세 번째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라와 마가 언제 생겼냐면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생겼어요. 추가가 됐죠. 개정. 자, 그때는 국회에서 뭐 장난도 아니었어요. 국회에서. 자, 왜냐하면 화장품 업계는 기능성 화장품 품목을 많이 늘려줘야 뭐가 좋다? 수출에 경쟁력이 있다. 자, 똑같이 만들어도 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원료를 쓰고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여드름에 효과 있는 또는 피부 장벽, 기성이죠. 그런데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광고 표시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이 봤을 때는 기능이라고 적혀 있는 미국 제품을 사지 우리나라 걸 사겠느냐 말이죠. 성분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수출 경쟁력에서 굉장히 악화가 되는 그런 데미지가 있어.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못하면. 그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계속 기능성 화장품 종류를 늘려주시오 했어요. 근데 항상 법이 개정될 때는 우리 친구이자 적인 약사계 의학계에서 어, 안 돼. 예, 반대를 많이 해오던 거죠. 기능성 화장품 추가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이 있어서 굉장히 그 국회가 어수선하던 시절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국회 토론을 하는 걸 보면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드디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된 이 라와 나 항목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뒷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화장품법에서는 5가지로 분류해 놨지만 화장품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3가지가 화장품 법령이에요. 법령에는 뭐 다른 수지까지 고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 뼈대는 요 3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규칙에서는 시행령을 보충하고 시행령에서는 모법인 화장품법을 보충하고 또 시행규칙에서도 모법인 화장품법을 보충해요. 보충해서 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종류가 법에서는 5가지 그리고 저 뒤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오면 11가지로 쭉 풀어지게 돼요. 자, 1번과 2번은 미백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 첫 번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두 번째도 미백인데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넓게 해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자, 미백은 일단 침착하는 걸 방지하는 게 1번.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침착돼 버렸어. 멜라닌 색소가. 그럼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에 색을 10개 한다가 2번이죠. 미백은 2가지 종류로 기능성 화장품이 나뉩니다.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억제하는 어떤 성분들, 나무 추출물, 감초 추출물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침착되는 멜라닌 색소에 색을 10개 하는 이미 침착은 돼버렸지만 이 자체의 색을 10개 하면 그래도 미백 효과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미백은 2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3번은 주름 개선이에요. 원래 있던 거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고 자 4번과 5번은 자외선에 관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은 강한 햇볕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했어요. 태닝 제품. 곱게 태워주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이다. 자, 그 다음 5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도 차단 또는 산란,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되어 있습니다. 차단과 산란이 어떻게 다른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음소거 안 하신 분들 음소거 제가 하겠습니다. 고, 음, 화이트보드.
화면이 어떻게 보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이트보드가 생성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자,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한다. 만약에 우리 피부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외선, 피부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네, 화면에, 어, 이 피부 표면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해요. 그리고 햇볕에 자외선이 쬐면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직접 닿는 것을 막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자외선 차단제는 자기가 빛을 흡수해버려요. 들어오는 빛을 흡수해서 머금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자외선 차단제는 빛을 이렇게 튕겨내버려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 피부에는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일단 여기 앞에 부분, 여기 차단이에요. 차단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림 여기는 산란시키는 거예요. 산란. 보통 이렇게 자기가 흡수해서 먹어버리는 것들을 유기자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빛을 튕겨버리는 걸 무기자차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유기자차는 화학적 차단제예요. 화학적 차단제.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예요. 자, 이런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먹어버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좀 붉게 될 수도 있어요. 제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좀 붉게 될 수가 있어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 맞는 차단제죠. 그런데 이 산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산란제로 쓰이는 모기자차는 돌가루예요. 하얀색 돌가루. 보통 예를 들면 TiO2, TiO2는 이산화티탄이라고도 하고, 그죠?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도 부르는 물리적 차단제의 원료예요. TiO2나 산화아연, 징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여기 산란을 시키는 무기자차에 해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또는 산란의 기능을 통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성 화장품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지우고 그 다음 지금 이때까지 설명한 립의 주름 자외선 차단제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기능성 화장품 3가지 품목이죠. 자, 그럼 이제 추가된 6번부터 11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11번까지. 6번.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의약 외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 추가가 될 때 화장품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연모제뿐만이 아니라 연모제는 색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연모된 걸 탈염, 염색을 빼게 하는 것 또는 탈색시키는 것 다 포함해서 기능성 화장품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만 조항 있죠. 다만 조항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만 조항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이라고 나오게 되면 일시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건 기능성이 아니에요. 기능성이 아니고 그냥 일반 화장품, 일반 화장품. 자, 헤어 틴트. 외출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씻게 되면 흘러내려서 없어지죠. 이렇게 일시적인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일시적인 거, 헤어 틴트 이런 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그죠? 그러나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에는 염색뿐만이 아니라 탈염, 탈색제가 포함된다. 7번. 새로 생긴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자,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래서 제모제죠. 제모제. 근데 여기서도 또 다만이 있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제모왁스죠. 제모왁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피부에 왁스를 발라서 털이 난 부위에 왁스를 발라서 테이핑 처리를 해서 테이핑에 왁스가 다 굳으면 그걸 테이핑을 쫙 떼내서 왁스에 묻어있는 그 털들도 같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뜯어내는 개념이라 물리적인 거예요. 그 제모왁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 하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그럼 제모왁스는 뭐냐? 일반 화장품인 거죠. 그냥 일반 화장품. 자, 그럼 제모왁스 말고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뭐가 있을까를 물으신다면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게 아니라 화학적 제모제가 되죠. 화학적 제모제. 화학적 제모제는 지오글리콜산 같은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모제고 이 제모제는 털이 있는 부위에 발라서 문지르면 털이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화학적인 거죠. 이 화학적 제모제가 기능성 화장품이고 물리적으로 떼내는 이런 화장품, 우리 네일샵에서 쓰는 그런 화장품들은 일반 화장품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서 그거죠. 탈모 예방 샴푸 같은 거죠. 탈모 예방 샴푸. 어, 다만 조항이 또 있어요. 다만 코팅을 하게 되면 모발이 굵어지죠. 그죠? 코팅되니까. 그렇게 모발을 물리적으로 굵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자, 잠깐 머리를 식혀가는 위해서 그 우리 샴푸를 하면서 염색이 되는 기능을 가진 샴푸들이 굉장히 선방한 적이 있죠. 자, 모다모다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THP라는 성분,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 모다모다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반대쪽의 의견은 인체에 유해하다. 공방을 벌리다가 모다모다가 승소해서 이긴 적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식약처에서 얼마 전에 사용 금지 원료로 어, 넣었어요. 그래서 모다모다에서는 THB를 더 이상 쓰지는 않고 있어요. 대체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자연 연모가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료가 하나 새로 생겼을 때 이런 공방을 겪기도 해요. 공방을. 특히 탈모 관련 제품은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탈모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대머리가 별로 없어요, 북한에. 좀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육식 위주의 이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탈모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 거고, 이 탈모 인구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도 같이 커지니까, 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 시장은 굉장히 크다. 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매일 이제 이 샴푸잉을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염색도 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이런 제품이 나올 때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해프닝이 가끔씩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탈모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은 사업성을 나중에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드름성 넘어갈게요. 9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이 들어온 거죠. 기능성 화장품에. 그런데 화장품에서는 씻는 용의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만 인정이 돼요. 자, 여드름 스킨, 여드름 로션은 어디에 있다? 약국의 의약 외품에 있다. 왜냐?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 세정용만 기능성 화장품에 속해요. 이렇게 거품을 내서 씻어내는 거를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이제 페이스폼, 바디 클렌저, 그죠? 이런 것들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료인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으면 여드름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씻는 용도로만 쓸 때.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화장품에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이라고 표현되는 건 뭐지? 라고 궁금하셔야 정상이에요.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자, 글자를 잘 보세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한 화장품.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이렇게 광고하는 화장품이 있고, 이런 화장품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 화장품의 기능성이라는 표현이 있나? 없습니다.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지만 기능성은 아니에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한 화장품이면서 기능성을 받으려면 인체 세정용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광고하는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한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화장품은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느냐? 자, 광고 실증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광고를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고 표현하는 거 광고 실증제 대상. 그리고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때 미세먼지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화장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광고 실증제 대상이 돼요. 자, 광고를 실증한다. 단어가 광고,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을 때 광고 실증을 해야 돼요. 어디서? 피부 임상시험센터 같은 데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 여드름성 피부의 사용에 적합하더라라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막는 기능이 있다 하면 그 미세먼지를 막았다는 그 어떤 피부 임상시험센터 같은 데서의 실제적으로 실험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는 과대 광고, 불법 광고를 서치해서 잡아내는 부서가 있어요, 따로. 특히 온라인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공문을 딱 띄우는 거죠. 당신 회사에서, 선생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 실증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이 회사는,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는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이 실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식약처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기한 안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행정 처분을 안 받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광고 실증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임상시험 같은 걸 통해서. 그러나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한 화장품이라고 해서 스킨이나 로션, 크림 이런 것들이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저한테 따로 톡을 주세요. 자, 우리 화장품법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여드름성 피부에 해당되는 화장품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한다. 폼 클렌징, 바디 클렌저 정도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으면 여드름성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기를 할 수 있죠. 표시. 화장품에 표시하는 걸 표시라고 해요. 화장품에. 그러니까 화장품도 내가 만약에 이게 화장품이다 했을 때
내가 만든 이 화장품 병에 표시하는 건 표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어디에 적합하다,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 매체나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알리면 그건 광고예요. 표시는 화장품 병에 표시하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광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표시와 광고. 뭐 주관식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표시. 그래서 표시와 광고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할 때 실증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네. 다음, 자, 피부 장벽. 사연 많은 피부 장벽. 자, 10번을 보시면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 돼 있습니다. 장벽.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돼 있고, 자, 처음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 뒤에 11가지가 더 추가가 될 때, 11가지로 확대가 됐을 때는 10번이 피부 장벽으로 표현이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아토피성 피부로 돼 있었어요. 아토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이제 의학계나 약사계에서 왜 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단어를 쓰느냐, 아토피라는 단어를 바꿔라. 그게 이제 식약처에 건의가 들어갔고 정부에 그게 개정이 된 문구가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10번은 사실 아토피성 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해놓고 괄호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죠.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핏줄이 지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의술의 어떤 그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층이 우리 각질층이에요. 각질층에는 진피층에 있는 핏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다쳤을 때, 이렇게 쓱 다쳤을 때 이제 까지기만 하는데 피가 안 났다 하면 각질층이 다친 거죠. 각질층이.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쓱 밀렸는데 피가 났다 하면 이제 진피층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다친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층이 아니라고.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은 피가 안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피부 장벽, 이거의 기능을 해서 아토피성 피부가 그렇죠. 이게 가려워서 계속 끓게 되잖아요. 끓게 되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아토피가 더 심해지면 또 더 끓게 되고, 이게 계속 악화가 되죠. 그래서 이 가려움, 이거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자체를 10번에서 얘기하는 피부 장벽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자, 이 피부 장벽 기능성 화장품은 무엇을 보충해줘야 가장 좋을까? 자, 원료 중에서는 최고는 세라마이드예요. 세라마이드. 우리 피부가 이렇게 생겼죠. 자, 표피층이 보면 이렇게 처음에 건강한 피부 상피세포들이 있다가 점점 우리 어디 20대 건강한 여성의 피부 주기는 28일 주기로 이게 각질로 꺾여져 나가죠. 여기 이 밑에는 진피층이고 그죠? 이 밑에는 여기 표피층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정상적인 각질 세포들은 28일 되면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토피성 피부는 뭡니까? 이 정상적인 각질 세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 깊게, 더 깊게 뭔가 피부 장벽이 깨져서 이까지 막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막 이렇게 끓게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피부들도 막 이렇게 상하게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세라마이드가 가득 든 이런 아토피성 관련 제품을 발라줘야 되는 거죠. 자, 왜 세라마이드냐?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는 어디에 있는 성분이냐 하면요. 여기 우리 상피세포 사이사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피세포들이 벽돌이라고 하면, 벽돌로 표현하자면 이 벽돌과 벽돌을
잘 붙어 있도록 의계에서 회분치를 이렇게 하죠. 우리 공사를 할 때도. 우리 피부에 이 회분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세라마이드 성분이다.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화장품 원료 성분. 원래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죠? 그래서 원래 피부가 이 세라마이드로 여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다 깨진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장품으로 보충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토피성 관련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는 화장품의 예, 인사 화장품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10번 요거는 예전에 아토피성이었고 지금은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11번이 탄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에요. 자, 탄살, 살이 갑자기 불어나면 이 표피층이 이렇게 붉은 선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갈라지죠. 임신을 한 임산부의 배가 갑자기 불어나면 트죠. 틀면 붉은 선이 돼요. 붉은 선까지는 화장품으로 어떻게 좀 엷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강가해서 그냥 방치하면 이게 나중에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회복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초기 튼살에 어떤 기능을 줘서 붉은 선이 엷게 되는 걸 도움을 주는 그런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좀 우스갯소리를 해보자면 11번에 있는 이 화장품이 초기에 전혀 개발이 못됐어요. 왜냐하면 튼살의 불버선이 10개 하는데 효과가 있나 없나는 임상을 해야 돼요. 임상. 병원에서 이거를 화장품의 임상을 받아주질 않아서 이 튼살 크림이 처음에 개발이 전혀 없었다. 기능사 화장품에 들어왔지만 전혀 없었다는 그런 우습지 않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산전수전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11가지가 아직 기능성 화장품으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왜 아직 살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11가지가 정해졌어요. 시행규칙에서 땅땅해서 이것들이 다, 자, 모발의 색상부터 6번부터 11번까지가 새로 추가가 된 기능성 화장품 품목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의학계에서, 자, 의약품과 구분하라 한 품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 장벽의 기능 회복, 튼살에 의한 붉은선 10개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 8, 9, 10, 11, 4가지 품목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하면서, 자, 여기 표기를 하면서 그 바로 밑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화장품 표시란에. 그런데 이 8번, 9번, 10번, 11번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밑에 이 문구를 같이 적도록 법이 또 개정이 돼요. 의학계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여기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딱 붙여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필수로 병행 기재하라. 이 화장품 용기에 그렇게 또 뭔가 그 제약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탈모, 여드름성, 그리고 피부 장벽, 그리고 튼살 요 4가지 품목은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밑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이 문구를 통째로 여러분 외우시고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주관식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필수로 병행 기재하라. 이렇게 개정이 또 되게 됩니다. 8번, 9번, 10번, 11번. 자, 그렇습니다. 이 기능성 화장품의 험난한 여정. 그러나 지금 현재 현행법은 이렇게 11가지로 있다.
다시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로 돌아가서, 자, 기능성 화장품이란 가나다라마 5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에 넘어가면 보다 더 자세하게 시행규칙에 11가지로 나뉜다. 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미백,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거 방지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미 침착된 색을 10개 하는 기능을 가진 미백 원료 하나, 2가지였고, 가는 2가지, 나는 피부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서 주름 예방 하나 있었고, 자, 다 항목은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태닝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자외선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외선 차단제 하나 있어서 다 항목도 2가지가 있었고,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연모제 하나 있었고,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탈모, 그죠? 탈모 예방 기능성 화장품 이야기 있었고, 그죠? 라도 2개, 그리고 마는 여드름성, 그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모발의 색상 변화, 연모제, 제거, 채모제, 영양 공급, 탈모 3가지고, 마는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에서 피부 장벽, 여드름성, 그리고 튼살 3가지로 나뉘게 돼서 총 가나다라마가 11가지의 기능성 화장품 품목으로 시행규칙에 자리를 잡고 있고, 시험에는 무조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2-2로 넘어갈게요. 자, 천연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천연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 법에 보면 1. 화장품이란, 2. 기능성 화장품이란, 2의 2. 천연 화장품이란, 그리고 3. 유기농 화장품이란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있었는데 2-2라고 천연 화장품이 중간에 들어간 걸 유추해낼 수 있죠. 그죠? 2-2 언제 생겼냐? 2020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1년,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이라는 문구 자체는 몇 년 전까지는 없었던 정의난이에요. 보통 아모레 퍼시픽, 이니스프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천연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니스프리는 이제 제주의 천연 자원을 이용한 천연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광고 홍보를 했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 화장품, 공방에서 얘기하는 천연 화장품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한 천연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재료가 그런 것들이 전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천연 화장품에 대한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제품들이 늘어나니까 식약처에서 끼워 넣은 거예요. 유기농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 사이. 그래서 2에 2가 됐고, 여기서 말하는 천연 화장품의 정의는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렇게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이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 기준, 제가 당구장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인 걸 이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준을,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는다? 아까 말씀드린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찾는 거예요. 아까 교수학습 가이드, 잠깐만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봤던 그 별표 있죠? 별표. 있었던 것 같은데. 별표. 자, 여기 별표가 아니고 부록. 자, 부록. 부록 1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죠? 부록 1부터
부록 24까지가 식약처장이 정하는 곳이에요. 자, 아까 법이 3단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요거 세 개는 우리 골격이 되는 법이고요. 이 법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록 중에서도 자, 화장품법 3단 비교법 있는 부록 9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식약처 고시예요. 고시. 그 중에서 부록 1,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록 1이죠. 그러면 우리 금방 우리 요점 노트에서 봤던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규정인 거죠. 자, 쭉 일단 눈으로 훑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8조 원료 조성 부분 보세요. 제가 아까 당구장 표시로 표현해 놓은 게 이거예요. 천연 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법에서 정한 천연 화장품의 천연 함량 비율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천연 함량이 2% 정도만 들어있어도 천연 화장품으로 표현해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회색 영역이죠.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없으면 처벌도 못해요. 천연 화장품이라는 정의가 법에 없는데 너 천연 화장품 규정을 위반했어.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 이제 우리 화장품법에 딱 들어온 그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내가 만드는 화장품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화장품이 천연 제품이 만약에 이게 100ml 스킨이라면 100ml 스킨 안에 95% 이상은 천연 원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나머지 5%는 뭘까? 나머지 5%는 천연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 5%라는 건 그런 거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보존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5%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연 함량, 여기는 뭐가 해당이 될까를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자, 용어의 정의에서 2조 보이시죠? 유기농 원료란. 유기농 원료도 천연 함량이 포함이 돼요. 이렇게 제가 화장품을 교집합 형태로 설명을 일단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유기농 화장품도 천연 화장품이자 유기농 화장품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화장품 바운더리가 있어요. 화장품 바운더리가 이렇게 크게 있다 쳤을 때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모든 화장품은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천연과 유기농을 구분해야 되죠. 이 화장품 중에서 천연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화장품 범주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인 거죠. 천연 화장품도. 그죠? 천연 화장품. 자,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천연 함량이 95% 포함되어 있으면 바야흐로 천연 화장품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유기농 화장품은 이 천연 화장품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기농 함량도 10%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천연 화장품 안에 이렇게 포함되겠죠. 유기농 화장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의 천연 원료에는 유기농 원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자, 천연 화장품의 이 천연은 뭐로 구성이 돼야 되냐 하면 일단 세 가지요. 첫 번째, 물. 두 번째,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도 천연 원료에 들어가고, 그죠? 세 번째, 천연 유래 원료. 자, 천연 원료와 유래 원료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농 원료란 용어의 정의에서 유기농 원료란 뭐 이런 기관에서 유기농이라고 정의하는 원료래요. 근데
유기농 유래 원료가 아니고 유기농 원료예요. 유기농 원료는 자,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한 거.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한 거. 물리적 공정이 뭐냐? 짜내거나, 즙 내거나, 그죠? 그런 것들.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어떤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원료 자체를 사용하는 걸 천연 원료라고 해요. 그 천연 원료 중에 유기농 원료는 이런 가나다 같은 기관에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 그리고 식물도 식물 원료 하면 식물 그 자체래요. 식물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자, 식물은 식물 원료라고 표현을 해요. 3번의 동물 원료는 동물성 원료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동물 그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거든. 그죠? 그래서 식물 원료는 식물 원료라 표현하고 동물 원료는 동물성 원료라고 표현해야 된다. 2번을 다시 보시면 식물 원료란 식물. 근데 어떤 것까지 포함하냐 하면 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 그리고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대요. 자, 식물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가지고 이곳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물성 원료는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는 제외하고, 자, 동물 그 자체를 제외하는 거예요. 세포, 조직, 장기 이런 것들 동물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줄기세포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다 그 세포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세포 배양액을 만들어서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포는 원래 화장품에서 그 자체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까 봤던 고시에서 고시 고시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잠깐 돌아가서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따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고시를 일일이 우리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수업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록 중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부록 10번을 보시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른 규정,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이 고시에 적합하게 배양액을 만들어서 이제 써야 하는 거지. 화장품에서, 천연 화장품에서 동물성 원료라고 해서 이 세포 자체를 쓰는 거는 아니다.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 뭐 어떤 게 있어요? 우유 같은 거 있죠. 그죠? 동물성 원료 하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거. 이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이 또 물리적 공정이 나오겠죠.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 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를 동물성 원료라고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유기농 나왔고, 식물 원료 나왔고, 동물성 원료 나왔고, 미네랄 원료 나왔어요. 미네랄 원료란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뭐예요? 석유. 우리 화장품에 석유 많이 씁니다. 미네랄 원료는 원래 원조가 석유예요. 석유에서 정제한 그 단계죠. 자, 이곳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다만 이제 석탄 같은 화석 연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네랄 원료란 그 어떤 그 오일 중에서 존슨즈 베이비 오일 이런 것도 있죠. 원래 석유죠, 석유. 석유를 정제한 그런 원료예요, 미네랄 원료. 근데 이게 석유라고 해서 너무 시커먼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제를 잘하면 우리 피부가 굉장히 이제
친화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오일이 정제가 되죠. 그걸 화장품에 많이 씁니다. 석유 자원은 화장품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죠. 타르 색소 같은 것들도 석유에서 기인한 원료들이죠. 자, 미네랄 원료란, 그죠? 또, 이게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래가 안 붙는 이런 원료들,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는, 자, 물리적 공정이에요. 물리적 공정. 제가 무엇과 비교를 하려고 하냐 하면, 유래 원료라는 단어를 아까 전에 썼잖아, 그죠? 자, 천연 원료의 함량은 물, 천연 원료. 자, 지금 천연 원료 했어요, 우리.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가 천연 원료고, 자, 천연 유래 원료. 세 번째 천연 유래 원료는 여기서 말하는, 자, 요거예요. 유기농 유래 원료란 뭐가 나올까요? 물리적 공정이 안 나와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 나옵니다. 그리고 식물 유래 원료, 동물성 유래 원료. 다 요거 유래는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공정이에요. 자, 미네랄 유래 원료도 마찬가지. 화학적, 생물학적. 정리를 하면 천연 원료는 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가 95% 이상 구성돼야 된다. 근데 그 95%로 들어가는 원료 중에서 천연 원료라는 건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한 원료다. 유기농을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하면 유기농 원료. 식물을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한 원료를 짜내면 식물 원료. 동물성 원료도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 단백질 같은 것들. 근데 유래는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어? 공정으로 추출해서 만든 원료를 유래를 붙이는 거예요. 유기농에는 유기농 유래 원료, 식물은 식물 유래 원료, 동물은 동물성 유래 원료, 미네랄은 미네랄 유래 원료.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장품의 정의에서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